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타트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분명히 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힘당이 전면 보이콧. 그 이유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특검의 영장 청구. 특검의 영장 청구를 했더니 뭐 야당 말살 정책이다, 파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네도 명분이 없다라는 건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지휘하나요? 아니잖아요. 특검이 추경호를 영장을 쳤다라고 해서 지네가 추경 연설에 안 나온다고 지네 손해입니다. 어? 이거 제가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손바닥 위에 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나중에 후폭풍이 굉장히 셀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타고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보면 이게 오늘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 야당 탄압, 야당 파괴, 뭐 근조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범죄자 꺼져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뭐 국힘당이, 예, 자기네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밖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비교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비난의 언어를 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게 이재명의 정치예요. 야당 파괴 꺼져라 이렇게 하는데 국힘당을 향해서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국회 왔더니 이 새끼 사과하라 뭐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쌩 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윤석열. 자기 비판하면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국힘당을 향해서 비판을 하지만 머리를 숙였을까요? 국회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국회에 오늘 보고를 하러 왔고 국회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국민께 보고 드리러 왔다라는 의미예요. 윤석열은 자기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 욕하면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응?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에 있어서 국힘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서밖에 놀 수가 없어요. 너무 웃기죠. 윤석열은 마지막 국회의 어떤 그 연설, 국회 개원 연설도 나오지 않았죠.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안 나오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107석의 자리를 전부 비웠습니다. 그냥 저런 정당은 더 이상 국회에 올 자격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윤석열이가 안 오더니 이번에는 국힘당이 안 왔죠. 지금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이게 딴 연설도 아니고 대통령이 내년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왜 그러면 국회의 예결위에서 결국은 지금 짠 예산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면 진짜 이재명 표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기재부에서 올 상반기에 짜서 이재명표 예산이 728조, 지금까지 운영했던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에서 짰던 예산이 운영됐던 것이고, 지금부터 진짜로 본격적으로 내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쓸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국회에 보고를 하면서 협조를 당부하는, 그게 바로 대통령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앞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앞둔 시정연설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107명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예산이라는 게 뭐죠? 내년에 나라 살림이잖아요. 내년에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얘네들은 그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적어도 시정연설에서 예산 어디에 쓰겠다 이런 그 듣는 자세라도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삶과 어떻게 보면 나라의 살림을 짜서 내년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728조라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예산 중에 700조가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런 걸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국민의 삶은 어떻고 얘네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응? 정말 이런 거였는데 오늘 뭐 참 감명 깊은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영혼까지 갈았다. 야, 이런 말들은 참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와닿는 언어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들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옆에서 감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저는 나름 이 민주진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민주진보에서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는 나름 어떤 언론사의 기자이자 어떤 정치 분석가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난 대선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서 제가 꼰대라는 걸 느꼈었어요. 제가 꼰대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였는데 국회의원 나간다? 그거 사실 여의도 문법이랑 안 맞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좀 정치 분석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의도의 관념에 많이 묶여 있었구나라는 스스로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시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를 봤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처음에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어떤 행정가 출신의 도전이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를 지나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왜 이재명이 옳았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에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를 두더라고요. 여의도는 통상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렇지만 다음에는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행보를 두는데 이재명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재명은 지금 자기에게 쥐어진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볼 때는 저건 너무 급이 안 맞는 어떤 선택인데 이럴 때마다 왜 이재명은 저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은 가진 게 없었더라고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그 매 순간순간 사실 목숨을 던지면 정치 생명을 걸고 정치를 했었어요. 기반이 있습니까? 정치적 어떤 계파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대선 0.73으로 패배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나가면서 인천 거기 계양에다가 국회의원 자리 나갈다 그랬을 때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쵸?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죠. 왜? 우리 눈에는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지만 실상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여의도 문법같이 대선 끝나면 미국 좀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의 우리는 행보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선 패배 후에 미국 유학이나 영국 유학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계파의 수장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어떤 박정희와의 어떤 대선 패배, 전두환의 군사 독재 정부에서의 탄압 이럴 때마다 해외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김대중이라는 어떤 정치 세력은 그 계파의 수장들이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도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전투였고 하루하루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려는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느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하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나갈 때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이재명이 옳았다고. 이재명은 살기 위해서 인천 계양에 나갔던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인천 계양에 출마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 입성을 할 수 있었고, 국회에 입성을 해서 당내 사실상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었고, 제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나나 좀 여의도의 관성에 제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대선급이 서울도 아니고 인천 지방에 바꿔치기 하는 저 모양새가 안 좋다, 저는 이런 비판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시정연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국힘당의 저런 보이콧, 그 다음에,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정연설문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런 단어를 쓰신 분은 처음이에요. 뭐냐?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진짜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그쵸? 뭐 앞으로 어떤 전 세계 뭐 내년 예산에 뭐 복지국가 건설, 우리나라의 뭐 어떤 개발, 이런 거에 큰 거대 담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만이 느끼는 건지, 이거는 이재명 표 어떤 연설문이에요. 국민들한테 쉬운 언어, 와닿는 말,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응? 나는 이런 말들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중도도 그리고 보수도 감동시키는 정치적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시정연설이 왜 국힘당은 사실상 이제 제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 손바닥 안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오늘 시정연설, 대부분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면 어떤 단어를 많이 썼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윤석열 저 모지리 새끼 같은 경우에는 맨날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 떠들다가 지는 자유를 억압당했죠. 지는 갇혀 있어요. 자유 하다가 지는 그냥 갇혀 있습니다. 도라이 새끼. 그쵸?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 거의 AI만 28번 외치시고 오늘 또 분석들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22분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하셨는데요. 그 원고 분량으로 치면 6,200자입니다. AI를 28번 외치셨고요. 산업 17번, 지원 15번, 투자 12번, 성장 11번, 미래 9번, 경제 6회. 그 어디에도 정치적 논쟁이 될 만한 적폐청산, 내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내란 극복이라는 얘기는 해. 그쵸? 이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국힘당이 안 들어왔지만 굉장히 이날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결국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 다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면에는 관세 협상이라는 게 붙어 있었죠. 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25%로 버티자. 이 말도 참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투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투자가 아니죠, 사실.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사실 미국이 동맹국들 삥 뜯는 거라는 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전 세계가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 미국 주도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그 경제체제나 국제 질서가 지금 확립돼 있다는 건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구의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5%를 주고 버티자. 저도 참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가 당장 미국에게 뜯기는 뭐 3,500억 불 선불 지급하라는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은 없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연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쵸? 3,500억 불을 우리가 지킬 수는 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찝찝함이 남아있으면서 경제적으로 계속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불합리한 관세 협상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중 관계의 전면 회복을 통해서 다시 중국과의 경제 교역과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복의 국면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지금 5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어떤 4,000포인트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제가 시정연설 22분 하시는 동안 제가 쭉 지켜보니까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너무 내가 봐도 최선을 다했고 나 오늘 여기 박수 받을 만해. 근데 좀 허전하네요. 예, 없으니까. 사실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이런 성공과 어떤 관세 협상 그리고 중국과의 정상회담, 미중 정상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일본과의 정상회담 여러 가지 이 에이펙의 성공적인 정상회담과 어떤 정상 선언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고 그런 와중에 국힘당은 추경호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보이콧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중에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미 관계가 과거와 지금 굉장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인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당연히 주권 국가니까 전시작 조건을 갖고 오는 게 맞죠. 이건 뭐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즉 심화된 한미 관계 안보 동맹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과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미일 군사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는 순간 사실 자주국방이 필요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미국은 한미 동맹의 근거로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국방력을 사실상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에게 사실 그 전시작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비추어서 국방 강화 노력이 낮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평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그 국방비의 지출 규모나 국방비의 어떤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스스로가 얼마든지 어떤 미국이 지금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주한 미군 주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국방력의 그 강화에 더욱더 노력을 해달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하겠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연 5%까지면 국방비를 쓰겠다. 예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동맹 관계는 끈끈하게 되면서 저 나라가 점점점 스스로 방어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시에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이용할 수 있는 미국이 그래서 주한미군의 유연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어떤 대만의 어떤 유사시에 투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그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방력은 미국에게 무조건 의지하고 경제에만 힘쓴다라고 하면 주한 미군이 뭐 어떤 불시에 어떤 대만이나 이쪽 남중국해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거나 중국과의 마찰이 있을 때 북한도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한 미군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핵을 제외한 대한민국이 재래식 무기로 국방력을 강화하면 미국이 핵 지원은 해주겠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원하는 지금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국방을 핵을 제외한 모든 어떤 국방력을 갖추고 있으면 북한의 핵은 우리가 대응해 주겠다. 그게 바로 핵우산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끼리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헤그세스 미 국방부 전쟁부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주는 계기가 된 거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신 것보다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이 진짜 역사적인 날이 돌아올 것 같고,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이거는 저만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감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거룩한 계보 이 대통령들을 보면요, 이 민주진보가 이념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념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이 못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 같이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같이 야당과 선을 그면서 이런 거 못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본인이 중도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오늘도 사실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박정희의 산업화에 어떤 기틀이 있었다. 사실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박정희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금기어였어요. 그런 생각 하죠.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는 나쁜 놈이라는 틀 안에서 나머지 어떤 대한민국의 민주정권과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라고, 진보가 안보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이런 논리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쟤네들이 추앙하는 것까지 부정하지 말자. 나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갑제나 정규제 이런 애들이 감히 이재명 대통령을 몰아붙이지 못해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굉장히 이제 중도 보수적인 관점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어느 쪽에서 보면 입만 진보 민족 어떤 강성 이념 뭐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감히 미국 앞에서 꺼내지도 못했던 말들을 이재명 대통령 그냥 해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 미국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우리 핵잠수함 추진하게 해주시오 이런 얘기 못했거든. 해버리는 거야. 굉장히 중도 보수 실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볼 때 굉장히 놀라워요. 저거 어떻게, 저거 큰일 저거 괜찮나? 한마디로 승부사적인 게 있어요. 승부사적이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정치 감각이에요. 그 정치 감각의 분위기 속에서 이 얘기 해도 되겠다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교도 있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 머리 안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미 스캔이 끝난 거예요. 제가 보면. 저도 가끔 이재명 대통령이 어쩔 때는 막 박정희의 경제 신화 이런 거 지켜 세울 때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
그 금기어거든요.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은 우리 운동권 민주 진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사실 사실상 치켜 세워주지 않은데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올라가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오늘 그 여기저기 이제 언론을 보면 국힘이 보이콧해서 반쪽짜리 시정연설이다. 오늘의 이 국회 장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 외놈들 여기 앉아 있었는데 참 소규모, 내년에는 다음 23대 총선에서 요 자리가 싹 없어지고 한 여기 대구 자리 여기 한 몇 자리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쵸? 여기 싹 없어지고 여기 정도, 여기는 무소속인가 보죠? 야, 무소속이 꽤 많네요. 여기 여기 무소속인가요? 뭔가요? 뭐 이렇게 많아. 여기는 직원들인가 보다. 명패가 없구나. 직원들이구나. 이건 직원들이구나. 직원들. 명패가 없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맞춰줄게요. 이재명 대통령 다음 행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나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통하는 게 있어요. 국힘당 장동혁에게 영수회담을 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죠. 저번같이 여야 대표 모아놓고, 왜? 외교 행사를 벌였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서 부르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대표를 모시고 에이펙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보고한다라고 하면 장동혁이 안 갈 수도 없고 죽는 거예요. 응? 이게 이재명 대통령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꺼져라, 저렇게 성공적으로 어떤 정상회담, 아이펙 정상회의를 이끌고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꺼져라고 했던 국힘당을 이재명 대통령은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그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보고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하겠죠. 그럼 쟤네 어떻게 해요? 국회 시정연설도 안 갔는데 거부하면 아예 정치를 포기한 정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의 어떤 무게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도에서 굉장히 심하게 봐요. 대통령이 부르는데 오지도 않고 계속 거부하는 명분도 없고요. 얘네 제가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뭐 몸살기가 있으셨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 사안인데 대통령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마 얘네들 거부할 수 없죠. 왜냐면 누가 봐도 국감이 끝났고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끝났고 협상이 끝났고, 이거 당연히 대통령이 교섭단체 대표들, 여야 대표 모셔다가 지난번 같이 당연히 어떤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가면 사실 그 정치 포기가 되고, 이거는 왜 이재명 대통령 손바닥에 있느냐면요, 대통령이 협치하자고 하는데 거부를 국힘당이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저게 있잖아. 이재명 꺼져라 범죄자 하는데 국힘당을 향해서 딱 인사하는 거 뭐죠? 너희들이 아무리 욕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겠다라는 거예요. 협치하겠다는 거. 나는 관대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욕하는 국힘당을 향해서 고개를 목례를 하는 거는요, 나는 너희들을 존중한다. 너희들이 지난 겨울에 한 짓을 보면 사람 같지 않지만 난 너희들을 존중한다. 왜? 너희들도 그 어디선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마 다음 주중에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이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돌면 이거는 이제 정무수석이 할 일이죠. 이걸 돌면 국힘당은 어떤 조건을 걸겠죠. 뭐뭐 해주면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그 조건을 걸 게 없어요. 국힘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건을 걸 만한 게 없습니다.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에게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국힘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경호 구속 면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특검 수사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대통령이 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검과 대통령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인데 특검의 수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쵸? 결국은 이제 저쪽은 카드가 다 날라갔고 이제 국힘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재명 꺼져라 라고 하던 장동혁 그리고 국힘당이 아직도 윤 어게인 외치는 정당이 이재명,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민들에게 한미 관세 협상, 한중 정상회담, 에이펙 정상회담 찬사를 받고 있고 거기에 우리 미래의 어떤 AI 동력이 될 수 있는 GPU를 확보함으로써 진짜 언론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AI 지금 당장 AI 세계 3대 국가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울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 IMF 이후 침울했던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인터넷망을 전국에다가 깔면서 그 깔았던 게 사실 이명박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의 한 20년간 우리가 인터넷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로 해서 선도 국가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5년 동안 집권하시면서 AI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요, 향후 대한민국은 20년간은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라 망쳐놓으면 꼭 우리나라는 난세 영웅이라고 위기 때 꼭 나타나셔갖고 나라를 살립니다. 그것도 뭐 이 얘기 좀 빗나가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젠순왕이라는 사람이 뭐 저도 오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왜 우리나라한테 26만 장을 준다고 했을까? 한 장 뭐 1억 가까이 나가는 거. 그게 뭐 독일 유럽 국가도 있고 중국도 있고 사실 미국 중국 빼면 그 다음에 젠슨왕은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이 제조업과 이 제조업 즉 만드는 공장과 기술을 갖추고 어떤 AI의 기반이 갖춰진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여러분들 그냥 이재용이 좋고 정의선이 좋고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 26만 장을 뿌린다고 한 게 아니라 젠슨왕이 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AI의 어떤 그 구상이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공장도 제조업도 가능하고 사실상 그 제조업을 통해서 실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전 세계의 제조업과 어떤 그 뭐죠? AI가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고 AI가 움직이고 그런 체계를 갖춘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슨 황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투자 전략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빼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는 게 뭐냐면 중국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엄청난 AI의 선도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정의선을 왜 끼웠냐 사람들이 했는데, 정의선은 자동차와 AI 뭐 자율주행차 그게 접목이 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중국도 지금 AI가 굉장히 미국 다음에 거의 치고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더 중국이 뛰어나요. 근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쵸? 중국은 제재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젠슨왕이 그 1년에 그 GPU를 300만 장에서 400만 장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당연히 1년에 생산량이 얼마가 된다는 건 그 회사의 급비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300만 장 중에서 뭐 26만 장을 확보했다. 뭐 기업들이 나눠 먹고 정부. 근데 여러 가지 보니까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번에 깐부치킨 그 회동이 AI를 대중적으로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공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큰 어떤 기틀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뭐 또 얘기 좀 옆으로 나가면 우리가 늘 여러분들 민주진보가 정권을 잡으면요 재벌개혁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벌을 적대시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면 재벌이 결국은 최종 적폐라고 생각했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정치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최종 보스는 아직도 저는 삼성의 이재용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의미로. 다만 제가 이제 바뀐 게 있습니다. 재벌을 적대시하면 민주정부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하다는 게 이 재벌 총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아는 게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지만 겉으로는 재벌 회장들과 회동을 하고 어떤 그런 정책들을 했지만 감히 민주진보의 대통령이 어떤 재벌 총수들이랑 만나갖고 어떤 회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낯익은 풍경은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바뀐 거였어요, 사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와,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정의선, 뭐 젠슨왕 이런 전 세계의 부자, 재벌, 총수, 대기업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대통령이 언론 개혁을 하는구나. 결국은 재벌과 적대시했던 민주정부들이 결국은 언론에 의해서 늘 우리가 저들에게 잠식당했거든요. 모든 주요 레거시 미디어는 삼성의 광고를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현대의 광고를 안 받는 데가 없어요. SK 광고를 안 받는 데가 없어요. 결국은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맙다, 꼭 은혜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재벌들과 대통령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못 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삼성의 어마어마한 재력과 그 이면에는 삼성의 어떤 그 움직이지는 법무팀, 대한민국 최고위로 보면 김현장이 아니에요. 삼성의 법무팀이에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와,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의 이재용, 정의선, 세계적인 젠슨왕 저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이게 겉으로는 재벌 봐주기, 뒤에서는 노동개혁이나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업들이 사실상 과거보다는 더 엄한 규칙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안 지킨 것이죠. 그리고 전면에서는 기업들 총수들이 배임죄에 대해서 사실상 없애주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참 전략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삼성의 광고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 정의선 부회장이 만남이 잘 성사돼서 AI 초강대국의 세계 3강에 드는 시작이 되었다. 이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죠. 안 그래요? 당연히 호의적인 기사가 나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반기업 정서라는 진보 좌파라는 이미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하다 보면 야, 이게 우리가 언론개혁? 쟤네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 뭐 재벌이 감사하다, 은혜 갚겠다고 하는데 이재명 에이펙 개망신 이런 거 썼다가 기사 안 내라 이 광고 끊어. 아 죄송합니다. 그 새끼 잘라. 알겠습니다. 이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북한의 김영남이 죄송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어떤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전 올해 나이 97세인데 이분은 뭐냐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권력 세습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좌천되지 않았던, 사실 북한의 정신적 지주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정상 외교를 맡았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오래된 외교관이에요. 북한의 정상 외교를 도맡았던 사람인데 어제 3일 밤 12시부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조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전 장관은 자기를 좀 보내달라, 자기랑 인연도 있고 그래서 좀 가고 싶다. 과거에 어떤 북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조문으로 왔었고, 우리나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했을 때 그 당시에 이희호 여사랑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조문을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100% 우리나라가 조문단을 보냅니다. 누가 될지. 왜 그러면 지금 남북 관계가 연락 두절까지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조문 외교로라도 물꼬를 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거 같으면 어떤 우리나라가 통신 같은 걸로 보내서 북한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통신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이 자체를 윤석열 정부 내에서 차단을 시켜갖고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고 통일부 발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공식 비공식 라인들이 있어갖고 통신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아마 조문 외교로 남북관계, 이재명 대통령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남북 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나를 좀 특사를 꼭 보내달라,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조문단 지금 파견 어떻게 할 것인가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오늘 내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분을 왜 우리가 얘기한 김영남이라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때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에 왔던 게 언제냐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김여정이랑 그때 김정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우리가 막 생각을 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영남 그 당시에 국무위원장이 김영남 최고위원장이 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을 데리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남북관계가 좀 물꼬가 트여진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분석했던 게 오늘 바로바로 나와서 참 좋네요. 시진핑,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에 한중 정상회담의 뒷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 4월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을 했대요. 방중을 요청을 했대요. 이거 봐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내년 4월이 빅 이벤트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 4월에 엄청난 빅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어제 좀 예상을 하면서 미국의 11월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죠.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트럼프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 4월, 5월, 6월 중에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내년에 4월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와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트럼프도 4월 달에 중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아니 트럼프도 4월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 뭐 트럼프가 먼저 만날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만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들리겠다는 거잖아. 그치? 트럼프가 중국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우리나라를 들려서 중국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거잖아. 트럼프도 4월 달에 중국을 내년에 초청받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났다는 것은 내년에 미중 정상회담이 4월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가 그냥 올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또 러브레터 정은김 I love you 뭐 나는 너를 뭐 아직도 친구로 생각해 뭐 여러 번 한 다음에 분명히 어떤 빅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년 6월이 지방선거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준비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오늘 국정원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내년 3월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커진다. 저는 요따라고 봅니다. 내년 4월에 빅 이벤트가 일어난다. 국정원에서 오늘 내년 3월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커진다는데 4월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냥 만나주지는 않겠죠.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김정은도 북미 정상회담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김정은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핵 보유국의 인정. 그거는 절대 안 해주겠죠. 그러면 핵 보유국의 암묵적 인정이라는 카드가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지만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동결을 요구하는 순간 사실상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국힘당이나 대한민국의 이 보수 새끼들은 멘붕이 오는 거죠.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견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4일 여러분들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곡동에 있습니다. 국정원이 내곡동에 있는데 저는 사실 국정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국정원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예, 국정원이 서초동 내곡동에 있어요. 근데 오늘 내곡동 안에서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국정원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재명 국정원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오남에게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라고 소설을 써놨어요. 그때 뭐 방북비 300만 달러를 리오남에게 줬다 이겁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김성태가 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성태와 검찰이 조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김성태는 리오남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전달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김성태가 왜 필리핀의 마닐라의 호텔에서 이 리오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얘기했냐면 김성태가 필리핀 카지노 VIP룸에서 엄청난 돈을 날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리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는데 그 돈을 스마트팜 사업으로 위장을 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그러면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박선원 의원이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왜 그러냐? 북한에 돈을 보냈냐 안 보냈냐는 북한의 리오남을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생각해봐도 김성태가 머리를 엄청 잘 쓴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횡령 사건인데 회사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해갖고 날려 한학자 같은 짓을 했는데 이거를 북한에다가 이재명 방북비를 줬다라고 하면 이 돈을 대한민국 검찰이 평양은행을 뭐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계속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라는 것을 계속 뒤에서 확인하고 추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대요. 이게 좀 있으면 제대로 보도가 될 겁니다. 응? 제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국정원이 왜 리오남에게 돈이 전달된 흔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리오남이 마닐라에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돈을 받으려 그러면 마닐라 입국했던 기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2019년 7월 자체에 리오남이 마닐라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지사였을 때 돈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정황이 없어요. 이유는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으로 북한의 동남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리오남이 필리핀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이 사건 아마 조만간 커질 겁니다. 쌍방울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조작입니다. 이건 이거는 완전 조작 사건이라서 국정원이 이제 다행히 우리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정원의 문서들이나 보고서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비공개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왜 그러냐면 저게 되면 검사 새끼들이 다 작살 나야 됩니다. 저건 검사들 다 작살 나야 돼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 중단해라. 그리고 민영화할 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거기에 어제 갑작스러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공공자산 매각 금지하라 그랬죠.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요, 추경호를 겨냥한 겁니다. 이 이면에는 추경호를 겨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재부의 모피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군기 잡은 거예요.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현행법은요, 국유자산을 매각할 때 기재부 장관이 총괄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국유자산을 매각할 때 이 총괄 지휘를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근데 추경호가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마자 초대 기재부 장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잘 기억해 보시면 추경호가 2022년 윤석열이 5월에 취임하자마자 초대 기재부 장관을 할 때 얘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국유자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라, 이 지랄을 했었어요. 얘가 초대 기재부 장관일 때 국유자산을 매각을 해서 이거를 돈으로 만들라는 활성화를 해라, 이 지랄을 펼쳤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논현동 땅이 있어요. 논현동 건물이 있는데 나라 건데
이게 여러분들 감정평가액만 180억인데 이거를 120억에 누군가가 사갑니다. 기억나시죠? 논현동에 건물이 있는데 나라 건데 이 건물을 누군가가 감정평가액이 180억인데 누가 이거를 120억에 사가요. 무슨 사모펀드라고 하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결국은 이 기재부 모피아들이 사자마자 팔면 여러분들 바로 시세 차익 60억 70억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YTN도 포함되는 거예요. YTN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느닷없이 한전에서 지분을 매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기습적으로 이걸 발표했대요.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국감 때 기재부 국감을 하다가 기재부 민주당에서 왜 국유자산을 이렇게 올해만 477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기재부에서 매각을 했다. 그래서 전면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샀을까?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누가 샀을까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기재부 출신의 태역 모피아들이 설립한 사모펀드들이 샀을 가능성이 제일 많죠. 제 말 맞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재부가 국유자산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총리의 허가를 받고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지시사항으로 이거를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아라. 이제 모피아들이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공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성남시장 하면서 가장 그 전부터 성남의료원 공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점점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전 정부에 비해서 국유자산을 왜 이렇게 심하게 매각시켰냐면 이 새끼들이 지금 알고 보니까 재벌 감세, 초부자 감세, 재벌 법인세 감세를 하면서 이 펑크난 세수를 국유자산으로 메꿨다는 거예요. 미친놈들입니다. 작년만 여러분들 매각을 77조 원을 했대요. 작년 국유자산 매각 규모가 77조였다라는 거야. 역대 최고였대요. 2023년에 45조, 2024년 그러니까 2023년 45조였는데 2024년만 77조, 31조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기재부 장관이 마음대로 국유자산을 매각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나라의 재산이잖아요. 국유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국유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이면에는 추경호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추경호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이제 특검에서 법무부로 보낸다라고 얘기하면 법무부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어떤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그게 국회로 가는 겁니다. 빠르면 17일 정도 걸리고 보름 이상 걸립니다. 지금 행보가 되게 웃겨요. 이준석이가 추경호 영장 청구에 반대한다. 이상하죠. 이준석은 여태까지 윤석열 내란을 비판을 했었는데
추경호 영장 청구에 이제 반대를 한다. 이거는요. 그 이준석이가 이제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발언이 성적 비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이가 국힘당과 연대를 통해서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한동훈이도 한마디 하죠. 한동훈이 또한 여기에 계속 거들면서 그 정치 공세다 이렇게 떠드는 새끼들은요. 한동훈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안간힘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이는 지가 윤석열 내란이라고 하면서 이거 불법이라고 떠들었던 새끼가 이제 와서 그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인데 그렇다고 공천을 안 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거 얘기를 안 했네. 지금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민주당의 어떤 부동산 10월 15일 정책 나오자마자 난리를 쳤었잖아요. 제가 좀 있으면 저 부동산 저 장동혁이 저 직계에 넘어가고 저 난리 날 거다라고 했더니, 장동혁이가 지금 집이 6채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이나 뭐 바꾸자 이렇게 연병을 떨었죠. 지금 장동혁 부부가 권력형 투기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동혁이는 팔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양평 고속도로랑 똑같아요. 충남 서산에다가 느닷없이 장동혁이가 거기에다가 땅을 샀는데 이게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봤대요. 서산 대산에서 당진고속도로 종점에 불과 2km 떨어진 지점에 땅을 샀는데 이 장동혁이가 여기에 예산 80억을 달라라고 하면서 예산을 늘리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는 영원이었던 사업비가 80억 원으로 급증을 합니다. 고속도로 예산 증액을 요청을 해요. 장동혁이가. 얘는 아마 직교에 넘어간 거예요. 지가 산 땅 주변 2km 떨어진 데 이제 고속도로가 들어오는데 그 고속도로 만들어 달라고, 고속도로가 뚫려야지 땅이 점점점 거기 개발이 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 나대지 막 이런 거니까. 거기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마음이 없었는데 거의 80억 원을 증액시켰었던 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검 얘기 좀 합시다. 지금 특검이 김건희 애미 최은순이랑 오늘 이지랄 떨고 특검에 출석을 했어요. 옆에는 김진우. 이거는 공흥지구 특혜 개발 수사인데 얘가 개발 부담금을 안 냅니다. 800억 원에, 그러니까 최은순이랑 김진우가 가족 회사로 만든 게 ESIND라는 회사가 있는데 800억 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혜예요. 특검이 지금 김진우는 3번째 부른 거고, 이 김진우 같은 경우에는 그림,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있고, 오늘 여러 번 지금 어떤 법을 적용하는 피의자예요. 피의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그러니까 개발을 했는데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에 들어와야 될 돈을 오히려 누군가가 무마시키는 게 그 양평과 연관돼 있었고, 그 양평 배후에는 김충식이 있다. 이게 사실 정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배후에는 김성교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특검이요 앞으로 더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최은순과 김진우를
특검이 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응? 이 조사를 특검에서 하다가 양평 공무원이 사망한 거였죠. 그쵸? 그래서 이거 아마 특검이 또 조만 더 불러야 된다. 오늘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 집안은 전부 구속시키고 김건희의 동생도 있어요, 사실. 아, 김건희 언니도 언니, 그러니까 김진우는 오빠고 김건희의 언니인가 동생인가 여자도 있어요. 다 구속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경찰 인사 문건이 여러분들 나왔었죠. 경찰청 경기 북부경찰서 뭐 이런 경남 이런 문건은 뭐냐라고 근데 대답 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서는 윤석열 8일 출석 통보. 이거는 최상병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을 8일날 오라는 것은 기소를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딴 걸로. 그래서 수사 외압 이종섭 도피 의혹 미국 언니인가요? 이종섭 도피 의혹에 의해서 윤석열을 출석을 시킨다. 윤석열 요즘 잘 나와갖고 연병을 떨고 있죠. 그 다음에 김건희 측근 민간인이 사진 2만 장 넘긴 윤 대통령실. 이 뉴스가 뭐냐면요, 신수진이라는 어떤 사진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진사가 한국일보랑 인터뷰했던 거 어떤 남자 여러분들 보셨죠? 그 남자가 대통령을 찍는 남자고 이 신수진이라는 여자는 뭐냐, 영부인을 찍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한국일보 나왔고 다 폭로를 하냐면 대통령의 사진을 찍는 사람이 메인이잖아요. 그쵸? 대통령이 메인이니까. 근데 바뀐 겁니다. 대통령을 담당했던 남자, 그러니까 신수진이라는 김건희의 사진을 찍는 사람의 사수가 되는 거죠. 근데 김건희는 신수진을 자기를 이쁘게 찍고 뭐 그 옛날에 뭐 결시가동 안고 이렇게 뭐 오드리 헵번 흉내낸다는 사진이랑 뭐 새만금 뭐 군산 거기 가갖고 열차에서 주접 떠는 거 이런 거 다 신수진이 찍은 거예요. 얘가 처음에 행정관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비서관으로 발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진사 부사수가 사수보다 더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김진환인가요? 그 김진환 그 사진사랑 신수진이랑은 이제 앙숙이 돼버린 거죠. 이 대통령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B컷이라 그래갖고 나중에 뭐 보관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직접 드리고 하는데, 이런 대통령의 어떤 극비를 2만 장을 만들어서 화보를 만든다, 연병들을 떤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학자가 녹내장 수술로 지금 잠깐 수술하라고 내보내줬고 11월 7일 날 구속집행, 11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하고 11월 8일날 재수감을 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일날 재수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일날 결정했으니까 이제 5일, 6일 나가서 수술 받고 다시 녹내장으로 뭐 간다라고 나오고, 지금 국힘당은 여러분들 보시면 한동훈이가 추경호 영장 기각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요. 제가 뭘 다른 시각으로 보냐면요, 국힘당은 지금 여러 개의 시선이 존재해요. 그 여러 개의 시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친윤 중심의 어떤 사고로 보면 추경호의 구속, 그 넥스트는 국힘당의 정당 해산의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홍준표나 반윤 그리고 친묵하는 국힘당의 수도권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국힘당은 해산당해야 되는 마땅한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추경호 구속, 그 다음에 표결 방해, 국힘당이 내라놓고 그러면 정당 해산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국힘당을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되죠. 이건 국회의 추진 사안이 아닙니다. 국힘당을 정당 해산을 시키려고 하면요,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가가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힘당의 정당 해산의 어떤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국힘당 정당 해산에 나가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게 되면요, 국힘당은 스스로 해산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시원하게 국힘당 해산은 밀어붙여갖고 헌재에서 해산당하고 그러면 나이스하고 박수 보내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이 해산 절차가 굉장한 언론의 주목도가 끌리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는 제가 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국힘당은 스스로 해산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해산을 당할 것인가, 이 기로에 저는 놓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가 추경호 영장 기각돼야 된다는 것은 자기를 지금 배신자 프레임, 이거는 뭐냐, 어제 곽종근 사령관에 의해서 한동훈이 잡아 총 쏴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려고 지금 국힘당의 어떤, 자기는 국힘당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자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호가 구속된다 그래갖고 국힘당이 국힘당 전체가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이거는 헌재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추경호의 개인 행동으로 치부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날 표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18명이에요. 거기에는 한동훈도 비록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본회의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가능성이 많지, 하나의 개파가 치부할 가능성이 많지 국힘당의 전체를 어떤 추경호가 상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학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대선 자금을, 만약에 국힘당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면 이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란, 어떤 그 국힘당의 어떤 내란, 그 다음에 계엄 해제 불참만으로 헌재에 가면 불리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 3조를 위반한 것과 실질적으로 통일교의 돈이 국힘당의 지역구에 뿌려졌고 그 돈으로 대선을 치르고 선거를 치렀다는 건 명백한 국힘당의 해산 사유거든요. 저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저도 정당 해산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쓸데없이 민주당이 그럴 일도 없지만 밀어붙였다가는 괜히 국힘당의 어떤 지금 이제 와서 똘똘 뭉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추경호 영장 청구 측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검이 추경호 왜 영장 쳤겠냐. 권선동이는 돈 받았다는 흔적들이 있고 녹취가 있고 증언들이 있는데 현직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를 특검에서 영장을 쳤다는 것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했더니 특검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원내대표 그 8명 있었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그 8명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대요.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의미심장한 문자들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몇 명 들어와 있어. 예,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표결은 저희가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우원식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끌어주십시오. 뭐 이런, 그렇죠? 결정적인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없는 한
추경호가 당사로, 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와라, 당사로 와라, 다시 본회의장으로 와라, 당사로 와라, 요 장소 변경을 했다라는 거 이유만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주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경호와 나눴던 원내대표실에 있던 그들과의 대화 내용 중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지금 그래서 특검이 추경호 영장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이 했던 사람은 추경호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딸려 들어갈 위기감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경호가 여러분들 자신 있고 자기가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왜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 기록만 뭐죠? 뭐라 그래? 사건 기록만 열 몇 시간을 검토합니까? 이거는 특검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며칠이죠? 한 20일경? 20일에서 20일 한 17일 정도, 20일 안쪽. 권선동이가 19일 걸렸거든요. 권선동이가 19일 걸렸으니까 얘도 한 18일 19일 걸리면 22, 3일 정도의 추경호 영장 실질 심사는 이루어지겠네요. 보니까 청와대 이전은 준비되는 대로 하시지 않을까요? 청와대 이전하고 최종적으로 세종시 이전 뭐 올해까지 착공하고 뭐 내년에 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일단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